6월이라는 그 시계열 안에서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주식 비중을 채우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테크 섹터들은 좀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이 사이클을 끝내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네, 오늘 모신 분은 AI 텐베거 투자 책의 저자시죠.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번 미중 관세 이제 좀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됐죠. 그 다음에 또 90일 연장을 하고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AI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업종, 그다음에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낙폭이 과대했던 AI 가속기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나 뭐 TSMC,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관련주들이 반등이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하고 같이 많이 조정받았던 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컨스트레이션 에너지나 아니면 SMR 관련주인 뉴스케일 파워, 뭐 그리고 뭐 넥스트 에라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안도 랠리, 이것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거 일시적으로 봐야 되느냐, 좀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중장기 사이클로 보면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AI 혁명이 시작된 지가 한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의 시계로 보면 저는 아직 절반 정도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면 5년 동안은 투자의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이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뭐 지금 관세 유예가 90일 유예됐지만 또 그 뒤에 트럼프의 또 말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또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미중 간의 협상을 보면 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이번 업사이클이 한 하반기가 거의 끝물이거든요. 그래요. 네, 사이클상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이 사이클이 흐트러 이제 약간 좀 꼬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AI 사이클로 보면 하반기가 왜 이 이제 그 상승 사이클을 끝물로 볼 수도 있냐면, 내년에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약간 올해보다는 굉장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반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안도 랠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저는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상반기. 상반기면은 한 6월? 6월까지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굉장히 짧고 강하게 반등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근데 미국 테크 기업들도 지금 뭐 수혜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국 반도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상승폭이 더 이제까지 또 좋았고 올해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뭐 최근 한 1, 2주 보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상반기란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국내 반도체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가 일단 100조 원의 재정을 써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 소버린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 아, 맞아. 이번에 사우디 뭐 네. 이 중동 지역들 보니까 막 그런 발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여기서 이제 미국 기술의 어떤 그 제공은 단절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그래도 돈이 있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국가들은 다 소버린 AI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그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쪽으로 좀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좀 붙는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매수세로 봐야 될지,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SK 하이닉스도요, 최근에.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끝물이냐? 이게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약간 이제 그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려는 수요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유럽이나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자산 시장에 약간 반등의 어떤 중요한 트리거가 되다가 최근 보면 이게 갑자기 급제동 걸렸잖아요. 네. 이게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미중 관세가 깜짝 타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이 싸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다시 미국에서 이제 그 외 지역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잔급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제 시장 부양 정책, 뭐 지금 이야기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분리 과세 그리고 이제 어떤 국내에서 AI 재정을 투입해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이제 그 반등 탄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제 또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또 가격대가 애매모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시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그 뭐 변화가 있겠죠? 신호 같은 것들. 어떤 신호들이 좀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제일 탄력 그 기울기가 제일 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우상이 하더라도 약간 기울기는 완만해지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급반등하는 그 타이밍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6월이라는 그 시기열 안에서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주식 비중을 채우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이라도.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테크 섹터들은 좀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국내는 정책 모멘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쪽이 어떤 종목들이 좀 대형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제일 잘 올라가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력이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SMR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이제 주도하는 랠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AI, 전기차,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돈을 좀 벌어준 섹터이기도 한데 실적이 가장 좀 빠르게 좋아질 만한 섹터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당장 지금 뭐 수출 데이터만 봐도 반도체가 제일 지금 탄력적으로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돌아서는 것에 비해서 왜 주가는 약간 못 미치는 것 같냐? 이게 진수요하고 가수요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이제 재고를 땡겨 놓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막상 관세가 90일이 유예가 끝나고 그때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도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 자체가 하반기가 약간 끝물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 반도체 수요처로 떠올렸던 게 물론 AI 칩 때문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수요도 있고 전기차, 로봇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가장 그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이게 그 기존에 익숙한 저기 흐름이겠지만 계속해서 AI 인프라 쪽이 AI 제일 큽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AI 인프라의 투자 주체가 미국의 빅테크였잖아요. 네. 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단위로 이게 릴레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 뭐 중국. 특히나 이제 중국은 미국 AI 가속기를 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투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그 조정 받을 때 반도체 쪽이 특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미중 협상에 대한 그 비관론이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지금도 삼성전자. 저평가돼 있긴 한데 지금 저는 투자하기 좋은 섹터를 본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반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록시로 SK 하이닉스나 이제 HBM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 향 그 소부장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반도체주가 있다면? 원래 그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잖아요. 요즘 네. 애매해요, 한미 반도체가.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사실은 원래는 같이 많이 반등해야 됐을 텐데 지금 이제 그 하나 세미텍이랑 이 소송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그런 쪽에서 TC 본더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 펄시터라는 부품 납품하는 미코 같은 회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코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 파츠의 세정이나 코팅 뭐 이런 쪽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히터 볼록 같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 네. 코미코가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쪽에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저평가 이유는 있어요. 원래 그 또 쪼개기 상장하려고 했었거든요. 미코 세라믹스를 그 알짜 자회사를 또 쪼개기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 반응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정치권 분위기가 지금 그쵸. 그 쪼개서 또 상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뭐 이 오너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하여튼 제일 그 이상한 결정들 소액주주들의 그 어떤 이익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 나와서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누적이 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합의가 시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가장 먼저 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을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지금 B2C 쪽은 사실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 그리고 관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제일 확실한 수요는 써버린 AI 쪽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사실 AI 인프라 투자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의사 결정하는 속도하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을 써서 투입하는 속도하고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그 반도체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확실한 수요처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뭐 지금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AI 인프라 투자, 서버린 AI 쪽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이런저런 공약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 뭐 지난번에 뭐 몇만 개, 4만 개인가 뭐 구입하겠다 HBM 칩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1만 장도 못 구했습니다. 네. 1만 장? 네,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엔비디아 그 H100 이상급 칩을 다 합쳐도 한 3,000장, 4,000장 밖에 안 되거든요.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과기부가 일단은 긴급 재정을 편성해서 일단 엔비디아의 칩 1만 장이라도 땡겨오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갑자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GB300 칩을 확보한 게 1만 8천 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넉넉하게 엔비디아 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거 보면은 엔비디아는 뭐 계속 무슨 뭐 고점 논란이 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판매는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네, 여전히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거의 75%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파운드리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갑자기 중국의 H25를 못 팔게 되고, 그게 55억 달러에 갑자기 손실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이번에 25%까지 올렸죠. 네.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도 같은 뭐 논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3가 주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D램 사업에서 이걸 반란해서 이익률이 얼마다라고 발표는 안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역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HBM3가 작년에 수율이 한 70%가 안 됐고, 그게 이제 팔면 마진율이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HBM3가 되면 오히려 마진율이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D램 사업에서 그걸 좀 분리해서 지금 보니까 대충 60%가 나와요. 아, 네. 마진율이 더 올라간 겁니다. 더 올라갔네. 네, 그 사이 근데 주가가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모건 스탠리에서 아이스버그 빙하가 앞에 뭐 그 빙산의 일각 뭐 이런저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작년에 엔비디아가 판매한 게 171억 달러거든요. 네. 171억 달러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14%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확실한 세일즈맨이긴 한 게 중국 쪽 매출이 빠지니까 중동으로 끌고 가서 자 여기 팔아 라고 해준 거죠. 근데 기존의 미국 법으로는 중동에다 그렇게 못 팔게 돼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때 그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규제를 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줬죠. 네. 그래서 중동에 팔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중동으로 열어준 겁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던데 중동으로 보내면 거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법들이 나왔던 것도 같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지금 그 행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동에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꽤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G42 그게 네. 아랍에미리트 회사인지 하여튼 국보펀드가 세운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중국하고 기술 교류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의 당국의 모니터링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의 그 행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위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어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될 때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뭐 트럼프가 한 말이면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네. 이번에 뭐 미중 협상 하는 거 보니까 그 워낙 큰 소리 치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패배한 거 아니냐 중국에게 뭐 일부 품목 빼고는 거의 그냥 10%로 그냥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중간 선거가 2026년 내년 뭐 한 11월에 있으니까 그 사이는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지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네. 사실 작년 12월만 해도 거의 지지율 60% 수준이었는데 지금 40% 깨졌다는 조사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어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에는 자기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램덕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반도체 규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관세를 세팅을 어느 정도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관세를 세팅하고 트럼프가 이제 재정을 쓸 만한 이제 그 어떤 재정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감세거든요. 네. 감세는 당연히 주가에 좋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물론 이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다음 상승 랠리를 이끌 요소는 결국 감세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투자자라면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핵심 지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가정하면 뭐 이게 아직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매크로 변수들이 워낙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이 사이클을 끝내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자본 지출 투자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45%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게 몇 퍼센트 나올 거냐? 적게 보는 쪽은 3%로 보기도 하고요. 많이 보는 쪽은 한 8%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45% 성장률에서 8%로 꺾인다고 해도 이게 많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반기 주가를 좀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상당히 줄어드는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게 되면 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도 신호로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게 아마 가을에 뭐 아니면 뭐 늦 여름쯤에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TC 본도 가지고 아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뭐 지금 치열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간에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가운데 뭔가 봉합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그 TC 본도 신규 물량 발주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곧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화로 이 물량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한미로 갈 것이냐 수혜를 어느 쪽에 더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들 설왕설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업계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진짜 모르겠대요. 그치, 이게 지금 한미 하는 거 보면은 한화를 키워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당장 한미의 또 장비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임원 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비의 어떤 그 퀄리티 혹은 그 수율 뭐 이런저런 것들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낫다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격을 더 높게 20%가 얼마 더 높게 쳐줬잖아요. 한화 거를. 그게 성능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진짜 열받잖아요. 네,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뛰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이원화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가격을 더 쳐서 해주냐면 이걸 이제 이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초기 투자하게끔. 맞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이게 계속해서 솔벤더로 끌려갈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에만 장비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세미텍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첫 계약은 따낸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공급할 어떤 그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뭐 구매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 번 발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객사인데 또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우리가 하이닉스인데 그래도 네,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급 업체, 그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원화를 스탑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좀 상상하기가 쉽진 않긴 한데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장비가 뭐 계속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고 차세대 HBM 기술을 주도하기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서로 머릿수 싸움하기 정말 바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말 강수를 둔 거잖아요. 인력들 다 철수하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뿔끈할 정도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후회하거나 우리가 성급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역시 잘했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도 되는 우리만의 힘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곽동신 회장이라는 분의 카리스마가 끌고 가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너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일단 다 그렇게 보는 흐름들이 많고요. 지금은 그 회장님의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견이나 아니면 뭐 의문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뭐 이제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이제 직원들은 돌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백도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네. 이 돌이켜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한미 반도체도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은 아니지만 마이크론이 됐든 뭔가 새로운 공급처를 수요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의견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AI 어떤 혁명에서 HBM이라는 그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협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근데 뭐 서로 그 판을 깨지는 않겠죠. 계란 바구니를
깨버리진 않겠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봉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미 반도체가 더 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한미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워낙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 충격은 뭐 한미 반도체가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R&D 투자 금액만 보면 하나세미텍이 더 공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양산도 해야 되고 또 성능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세미텍의 앞날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하나 세미텍 입장에서는 사실 그 TC본드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쉽지는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글로벌에 뭐 일본 회사들도 있고 뭐 네덜란드 회사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대부분 한미 반도체 아성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세미텍은 거기에 진입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회사 간의 실력 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한미가 제기한 특허 소송, 그다음에 한화의 무효 심판 대응, 이제 어쨌든 법적 공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예상들 하나요? 사실 그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술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몰라요. 예, 뭐 사실 HPSP나 EST 같은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뭐 1심에서는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최종심에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뭐 삼성전자고 애플의 특허 소송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가봐야지 안다. 맞습니다. 네, 결론이 가봐야지 나봐야 안다.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 다 자신들의 재판에 자꾸 뭐 소송하고 무효 소송하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하나세미텍 뭐 TC본도를 넘어서 종합 반도체 장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그 어떤 전략 혹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저는 뭐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삼성 테크윈 예전에 그 회사 인수해서 이제 사실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안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핵심 인력들을 잘 그래도 유지해 오면서 잘 아우르고 오는 것들이 사실 그 하나라는 그룹의 미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수를 해도 사실 거기 키맨들이 금방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참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M&A 이후 하긴 M&A를 참 많이 했는데 다 성공하고 있죠 지금. 그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도 사실 후공정이 제일 취약해서 사실 TSMC에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주도했던 린준청이라는 부사장님을 영입했는데 그분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 한화가 참 이제 외부에서 데려온 분들 잘 대접해서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JP모건의 전망이 TC본도 신장이 2027년까지 3배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미, 한화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자들 두려워할 만한 경쟁자들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이게 뭐 사실 계속해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뭐 이게 또 새로운 경쟁자들, 무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글로벌 이 후공정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글로벌 기업들이 누가 주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테크 시장은 사실 방심하면 순식간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네. 항상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어쨌든 이런 어떤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한화세미텍의 자금 사정은 괜찮아요? 계속 R&D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갈 만한 여유가 좀 있나요? 뭐 그렇게 이제 여유롭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너, 네, 지금 이제 3세가 어쨌든 맡아서 지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룹 차원에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를 믿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그 한미 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한화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냥 일어난 현상만 보면 한미가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는 이제 솔밴더였고 독점 회사였는데 이제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한미 반도체만 뭐 투자하시던 분도 이렇게 일부 비중을 뭐 이런 경쟁사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TC 본더 시장이 마이크론, 삼성전자하고는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 한미 반도체는. 일단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사이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긴 뭐 이익을 앞에 두고서 또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서는 뭐 합종 연행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뭐 어제 뭐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마음이?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장비 쓰고 싶을 거예요. 아,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지. 자존심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삼성전자한테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지금 삼성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아, 네.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 독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그 HBM 지금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는 계속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한 재작년에는 이게 그냥 후공정 그러니까 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TSV 구멍 뚫고 TC 본드로 붙이고 여기가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보니까 D램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A라고 하는 14나노대 D램을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설계를 다시 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많이 거죠. 걸립니다. 진짜 빨리 해도 6개월, 9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되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HBM 쪽에서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SK하이닉스는 7조 몇천억을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얼마 나왔었죠? 1조 정도 나왔어요. 그쵸. DS 부분에서. 아,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네. HBM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확 올라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납품부터 해야지 실적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HBM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내려면 적어도 1, 2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말 좋은 호황기는 다 놓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큰 회사도 의사결정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HBM3 개발 관련해서도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퀄 통과 시점은 이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의 HBM 마진율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경쟁자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못 들어와 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하고.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다시 한다. HBM4를 먼저 내놓겠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 설계가 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D램 자체가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연기가 되는 거네. 맞습니다. 1A가 제대로 재설계가 돼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1B, 1C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 D로 가든 1D로 가든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1A가.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뭐 사실 기술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렸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이게 좀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뭐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중간 인사로 DS 부문장을 바꾼 거고 전영현 부회장한테 지금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인사에서 사실 전영현 부회장 쪽으로 많은 좀 이제 전영현 부회장하고 손발을 맞출 만한 이제 인력들 중심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조직이라는 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이게 뭐 단기간에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고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게 뭔가 이런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누적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쾌도남마처럼 단칼에 뭔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죠. 야, 하여튼 삼성전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 뭐 20억 달러 주고 공조 관련된 회사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새로운 그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플렉트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완전히 한 건 아닌가요?
이제 뭐 인수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플렉트라는 회사는 이제 공조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그 공조가 어디 필요하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전력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이라는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연산을 하는데 사실 4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40%를 이 열을 낮추는 데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제일 잘 작동하는 온도가 한 20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거든요. 그게 공냉식이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그 액체 냉각, 그러니까 뭐 냉각수 같은 것들 흘려가지고 칩에다가 딱 접촉시켜서 이제 열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서버 자체를 그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담궈서 열을 낮추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들이 그 플렉트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그런 AI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삼성도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 어떤 원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요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전망,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큰 도움이. 그럼요. 이게 사실 이제 AI라는 인프라는 이제 각 국가들이 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SOC처럼 뭐 원전 수출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대규모로 뭐 그 스타게이트 글로벌 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뭐 LG에서도 그 이쪽 공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이 공조와 관련해서 강자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뭐 삼성하고 LG가 두 원래 회사가 잘합니다. 원래? 왜냐면 원래 뭐 이런 쪽 이제 시공하고 이런 그 계열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완전 전문화돼서 원천 기술까지 딱 이제 따져보면 약간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중심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또 나중에 시장 커지면 또 특허 소송전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천 기술을 확보 안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시점이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해외 기업 인수하는 데는 사실 그 RP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 삼성전자의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작년에 사실 30%를 셧다운 했었잖아요. 네. 워낙 이제 돌릴 물량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2나노, 3나노의 선단 공정 쪽에 뭔가, 가동률이 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아직 거기는, 일단 그래도 3나노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긴 한 게, 2나노는 지금 퀄컴도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근 뭐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도 일단 2나노는 테스트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주로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뭐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뭐 확정된 고객사의 어떤 확대는 없겠으나 그럴 가능성 있는 테스트 단계하는 기업들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3나노 때는 일단 테스트 자체를 안 했었어요. 아예 안 했었어요. 아예 안 했었는데 지금 2나노는 어쨌든 중요한 회사잖아요. 퀄컴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큰 고객이잖아요. 엄청 큰 고객이죠. 예, 그 고객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죠. 네.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BYD하고 그 전장 부품 계약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하고도 뭔가 시너지 나는 게 있나요? 삼성 파운드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다 칩 기반으로 운영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칩들은 대부분 SMIC라는 그 파운드리 회사를 쓰는데 SMIC가 사실 7나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나노도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나노, 4나노까지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차, 특히나 이제 전장 쪽을 굉장히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삼성전기가 MLCC나 이런 것들 납품을 통해서 관계를 좀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핵심 칩들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디램, 낸드 뭐 이쪽의 가격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인상을 했었잖아요. 뭐 두 자릿수 인상하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재고 상태, 그다음에 이 가격의 흐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확 돌아서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가격 상승이? 그게 제일 고민이죠. 이게 추세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진수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수요가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 막 재고 쌓아놓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는 입장에서도 이게 진수요인지 가수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미리 재고로 가수요로 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급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저기 재고 얼마나 챙겨놓으실 겁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세라는 게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90일이라는 유예 그 사이에 또 미리 땡겨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관세라는 게 지금 유예를 받았지만 10% 보편 관세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놓은 것들은 오히려 더 재고를 쌓아놓은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10% 보편 관세에다가 또 추가로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재고 수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좀 호재로 단기 호재로 보기는 하지만 이걸 중장기 호재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애매하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세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자체로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요로 보면 말이 안 되게 그치, 가격 반등도 너무 좋은데 시장이 지금 왜곡이 돼 있으니까. 왜곡돼 있으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시장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앞으로 뭐 지금 AI 계속 확장돼 가는 거 분명하고 그다음에 전장 부분 또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메모리라는 이 반도체 제품 외에 또 이 삼성전자가 좀 뭔가 미를 만한 많이 좀 수요가 증가할 만한 그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메모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커스텀 메모리 이제 그 고객사들이 주문 요구하는 커스텀 메모리 쪽은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 커스텀 메모리도 결국은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결국 메모리의 파운드리고 실제로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제일 타깃을 하는 시장이 전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용 칩 쪽을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지금 타깃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차용 칩을 유치를 하면요 좋은 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FSD 칩을 그냥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인지 판단 제어라는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용 이제 커스텀 반도체 그쪽에서 이제 삼성이 좀 기회를 잡아야겠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가 화두를 여러 개 꺼낸 것 같은데 지난번 HBM3에서 뒤처지면서 뭔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전략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일단 뭐 HBM 그 로직 다이 그 또 뭐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한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HBM을 이을 그 커스텀 메모리는 소캠 같은 맞아요. 네, 소캠 같은 메모리도 있고 한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사이에 뭔가 틈을 벌여서 거기서 뭔가 메인스트림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빅테크들의 자체 칩이 있잖아요. ASIC. 그런 쪽에 필요한 그 커스텀 메모리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저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의 뭐 주문형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 커스텀 메모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제일 좋은 거는 턴키로 수주를 해서 파운드리부터 이제 HBM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각 요소에서 보면 삼성의 기술이 아직까지는 약간씩 부족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미중 관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야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반등이 짧고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저는 1,450원이라는 게 사실 한국은행이 약간 그 저지선이라고 하죠. 뚫리면 안 된다고 항상 디펜스하는 선인데 그 아래에서는 사실 우리 국내 주식들이 그래도 크게 많이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1,450원을 위로 터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주식을 조금 이제 비중 관리를 오히려 환율이 네네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300원대 환율을 기대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 좀 더 호재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게 이제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 미중하고 협상이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이 협상이 잘 됐는지 계속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치.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려면 위안화 환율이 중요해요. 아, 위안화. 네, 위안화 환율이 중요한데 위안화가 약간 강세로 간다 그러는 거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좀 더 강세로 가는 게 달러 대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러면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는 원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수출 데이터가 우리 너무 좋잖아요. 네. 거의 뭐 월 단위로 50억 달러씩
무역 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재고를 미리 땡겨놔서 막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1,300원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뒤에 저는 1,300원대가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그 안개 속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또 이쪽이라 이쪽 섹터를 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네, 어떻게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판단을 하고 투자할 것이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형수 대표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